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시장과 관련해 갖고 뭐를 하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시장에 맞닿아 뜨지 말라. 부동산 시장이 이 규제를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크게.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공급할 땅도 없고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제로 하면 하나는 경범죄면 이거는 중범죄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욕을 먹고 거기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저 XX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러면서 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냐?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였죠, 당시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결정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라면 탄핵 절차로 가야 됩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아마 환노위 국감 보신 분들 그 부장검사 문지석 부장검사의 눈물 보셨을 것 같은데 잘못한 공무원들 다 같이 나를 포함해서 좀 처벌을 받자, 그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꽤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뉴스 포함해서 오늘도 시사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시죠. 홍익표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전 의원님들 일동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현 의원님들이 국감하느라고 좀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여러 뉴스들인데 그 중에 빨리빨리 쳐낼 거 좀 네. 쳐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쳐내요.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쳐내실 건데? 어떻게 쳐내실 건데요? 뉴스를 쳐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7월 10일에 이제 재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수사 재판 보이콧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발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검찰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뭐 출석할 때부터 세수도 못하고 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면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사받는 8시간 내내 묵묵부답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진술을 안 할 권리야 뭐 있겠죠. 뭐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권리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나마 좀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긴 한데 여튼 아무 질문에도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뭐 일단 본인의 입장은 이미 뭐 변호인을 통해서 다 밝혔다 이런 거겠죠? 네, 아무 얘기도 하지 그리고 않는 거는. 어제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외환죄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뭐 드론 보내고 한 거. 네, 관련해서 네. 우리가 뭐 드론도 보내고 뭐 전단도 거기다 살포하고 뭐 무인기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외환죄 관련된 혐의를 들여다보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나 이제 중요하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거 기소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 이적 혐의로? 일반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현재까지는 네.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거 인정되겠습니까? 이거 좀 뭐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우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네. 그래서 외환 유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북한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북한과 사전 모의한 정황은 없으니까 아마 일반 이적으로 해서 이제 기소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북한과 내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소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는 네. 한데요. 그런데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적어도 이게 지금 그 평양 드론 의혹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본인이 설명하고 반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입국닷으로 그냥
견지를 했을까? 음.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심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재판에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입증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고 이게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면 진짜 초유의 초유 오브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워낙 했다. 초유의 일들이 많아서요. 뭐 속옷 저항도 뭐 초유의 일이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예. 네. 이번에는 다행히 속옷 저항까지는 하지 않고 네. 특검에 자발적으로 나갔고 물론 이제 묵비권은 네. 피의자의 하나의 이제 그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행사할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검찰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일부러 하는 게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대답하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가 그 공판에 가서 다 증거로 그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를 채택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저 진술이 번복되는 게 재판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이 법기술자답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도대체 특검이 뭐를 알고 싶어하느냐 네. 물어보는 거에 따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뭘 의심하고 있고 뭘 어디까지 갖고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네, 물어보면서 네. 아마 특검도 모든 패를 다 까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검이 물어봤을 때 물어본 걸 종합해 보면 아 특검이 나를 어떤 식으로 어떤 팩트를 갖고 어떤 식으로 나를 엮으려고 하는구나. 어찌 보면 서로 선수들끼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탐색하러 나간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이 나빴잖아요. 지난번 네. 그 소위 속옷 저항 등등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이 임도조차도 이걸 디펜스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되 하여간 진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합법적인 투쟁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바람도 좀 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안에 있어서. 가을바람 어떤지. 그리고 아마 저 구치소장 바뀐 것도 그래서 전 구치소장은 다 자기한테 되게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아마 않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영향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저 조사 받을 때 아침 점심 문제도 저 식사 문제도 좀 해결해 줬지 않나 싶어요. 네. 어제 외식. 알겠습니다.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받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도 네. 뉴스 보고요. 다음 네.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는 국회에서 열리지 않았고요. 대법원 현장에서 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거기도 이제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외에는 입국닷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 듣지 못했다,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된 사건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들여다본 거야? 3월 말부터 봤다고? 근데 공식 기록 인계일은 4월 말이던데 진짜 이틀밖에 안 본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사건 관련해서 누가 기록을 열람했고 언제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몸으로 막아서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표결해가지고 삼권 분립을 위반하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차라리 그냥 뭐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거 막는 모습 자체가 괜히 사법부를 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오해 괜히 받을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어제 그 현장 국감을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로그 기록 보자라는 건데 법원으로서는 어쨌든 그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공개를 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는 4월 22일 날 어쨌든 이 담당 대법관이 지정이 되고 네. 공식적인 서류 인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그걸 다 보고 결정을 내리냐. 판결이 4월 24일이었죠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대법원 입장은 3월 28일 날 재판이 끝난 즉시 어쨌든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고 7만 페이지 다 봤냐 안 봤냐 이것도 쟁점인데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관계 확정인데 그거는 1, 2심에서 이미 끝난 거고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에서는 그 사실관계 확정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법리적인 쟁점만 보기 때문에 7만 페이지를 다 본다는 건 원칙이고 7만 페이지를 다 보지 않는다. 어떤 심리에서도 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제 뭐 그 로그 기록 이런 거를 보지는 못했고 대법원의 뭐 그 대법정, 소법정 또 대법관실 둘러보고 마무리를 했는데 두 차례의 국감을 보면서 제가 각각 아쉬운 점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 관례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증인 선서하지 않고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는 뭐 그 관례를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한 얘기 거기 더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정도를 선서하고 했으면 안 됩니까? 답변할 수 없는 건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네. 수정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도 지나치게 기존의 뭐 전례 이걸 내세워서 근데 전례라는 건 말 그대로 국회가 양해해서 생긴 전례지 법대로 하면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 증인입니다. 증인이 아닌 게 아니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관련된 여론이 분분하니까 강행하지는 않았어요. 추미애 그 위원장이. 예, 그러나 이제 참고인 지정을 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네. 참고인 지수로 강행했다는 쟁점이 있긴 한데 이제 민주당이나 법여권의 아쉬운 대목은 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게 끼어들면서 네. 논란이 엉뚱하게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득실을 따지면은 어쨌든 사법부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오히려 좀 가려지고 그게 부각되는 이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했다는 거고. 괜히 부차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좀 많이 훼손이 좀 된 것 같다. 가려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따져야 될 거는 당시에 왜 그렇게 그 대법원의 네. 파기환송심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 문제하고 지금 뭐 그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해서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니 막 4인 회동을 했니 안 했니 그건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도 좀 훼손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네. 조요토미 히데요시 발언은 민주당 의원은 아니잖아요. 최혁진 의원. 그런데 무소속.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막 분통을 터뜨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법사위원장을 보통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의 이모에 이어서 보수의 한 5촌 당숙 정도 될까요? 아, 보수의 당숙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5촌이라고 한 이유는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민주당을 지금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고 그 법사위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히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가지고 지금 문제 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모종의 미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네. 이제 그 내란 재판부의 네. 그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7만 페이지가 전부 심리 내용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렇겠죠. 그 부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못 읽는데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다는 것이야. 심지어는 전산으로 봤다고 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네. 오히려 또 한 번 말하기도 싫은데 조요토미 그걸로요. 오히려 그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은 삼권 분립과 관련해 갖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삼권 분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말하면 굉장히 상투적으로까지 들리는 상황이지만 네. 실제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을 끝없이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배가 됐을 것이다. 거기다가 현장 검증. 이 현장 검증을 오늘 방송에서 의원님이 그러셨나? 현장 견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 방송 다 보시는 거예요? 봤어요. 주의 깊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견학 내지는 관람 수준에 그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또 검증한 것처럼 하는 이유의 배후에는 또 자기네들의 그 뒷배로 보이는 어떤 강성 지지층의 어떤 네네. 그 요구를 좀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었나 네. 싶어요. 근데 이틀 만에 뭐 결론이 났건 일주일 만에 났건 어쨌든 굉장히 빠른 결론인데 그 일반적인 대법 판결도 좀 이렇게 빠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대법 한번 가면 뭐 6개월, 1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뭐 적어도 한 2, 3주에 한 번, 2, 3주에 만에 나오기라도 하면 꼭 이틀은 아니더라도 그럼 얼마나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거면 대법에서 그렇게 아주 상세히 다 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빨리빨리 결론 낼 수 있는데. 아,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빨리 나온다고. 아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지난번 국감에 나와서 이제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도 다른 대법관 혹은 판사들이 불출석했던 이유도 헌법에 따르면 재판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안 얘기할 수 돼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약간 조금 저는 틀었나 싶기도 한 게 로그 기록을 보겠다고 하는 건 그 재판의 내용 그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언제 열람했는지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숫자 날짜를 보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2심 나온 직후에 봤었어도 배당 전에 본 건 그것도 또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차상 법을 또 문제가 어기는 있을 수 문제가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들였다 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 네. 어제는 사실 못 봤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자료 제출 요구는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은 해 놓은 상황이고 여기서 또 하나 절차상의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7만 쪽을 언제 다 들여다봤냐 이것도 문제지만 7만 쪽을 어떠한 형식으로 들여다봤냐도 지금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종이냐 온라인이냐 뭐 이렇게. 네, 왜냐면 이제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날로그 된 게 서초동이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맨날 그 서류대로 가잖아요. 복사기를 복사하고. 복사해가지고 이만큼씩 떼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라고 한다면 출력이 된 문서로 사건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거 다 떼어서 어쨌든 봤어? 라고 했더니 천대엽 행정처장이 약간 답변을 좀 얼버무렸어요. 네, 아니, 그래. 이것도 좀 쟁점이 될 것 네. 같아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7만 페이지를 다 프린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대법관만 지금 그 실제로는 그 14분이 했잖아요. 네. 14분이 했으니까 7만 페이지 곱하면 거의 뭐 70만 장, 거의 100만 장 가까운 예. 그 내용이 그 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만 복사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들도 국감자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오지만 다 읽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측면에서 뭐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이건 좀 규정이 좀 바뀌어야 돼요. 법원에서도 언제까지 이게 아날로그식으로 가야 될 건지 맞아요. 이건 갑자기. 그런 게 있고 저는 근데 이런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나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게 뭐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 이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3심의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2심의 원심을 파기해서 그 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해당 고법에서 남문 절차는 형량만 정하는 거예요.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만. 그리고 네. 그게 고법에서 올라오면 대법은 2심의 형량이 크게 그 문제 대법원이 주문한 대로만 했다면 형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그냥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법원이 원심을 유죄로 이제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유죄에 따른 형량을 정해서 오면 법리대로 그 대법원이 정한 법리대로만 해석을 해서 형량을 부여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냥 원심 확정이에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절차가 남은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바뀌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삼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상 이제 법원에서 이 선거법 관련된 633에서 네. 이게 뭐 철칙은 아닌데 그 일종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 비슷한 건데 3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뭐 한 달 내에 하든 일주일 내에 하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 다만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서 3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한 달 이내 안팎으로 정리된 사건 같은 경우는 다 네. 원심 그냥 인용한 경우예요. 원심 파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파기환 성과 원심 인용은 좀 심리 내용이 좀 다르죠. 그냥 인용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그대로 가는 거니까. 네, 그 보지만 이제 그걸 파기할 바꾸는 때는 거니까. 바꾸려고 할 때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한데 네.
대통령 선거를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한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시는 그래서 거고요. 그때 뭐 심지어 보수적인 김종인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패널들도 이렇게 빨리 한 거는 좀 성급했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결과를 떠나서 네. 좀 서둘른 것은 좀 의아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관들이 사실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안 하는 게 대법관들 스타일인데 이것은 알아서 이렇게 빨리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마치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네. 답정너.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절차적으로만 빨리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실상 선거를 한 달이 앞둔 상태에서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판결 내용을 보면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도 이 파기환송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요. 네. 그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좀 달랐던 거죠. 뭐 어쨌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법관들 사이에 쟁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네. 진짜 쟁점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결정 등등에 대법관들을 대해서.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 대법원 구조라는 거예요. 대법원 네. 측의 설명은. 네. 저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냐? 조희대 대법원장 양심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였죠 당시에. 물론 이게 그냥 그 2심 결과처럼 그냥 2심 결과 인용해가지고 끝낼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와 무관하게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를 올려가지고 판결을 하겠다는 건 그 당시부터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맞고 그러나 이제 대법원이 지금 단계에서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다고 봅니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을 쥐어짜봤자 안 할 거고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결정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라면 탄핵 절차로 가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만으로는 탄핵 소추가 안 돼요. 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 결정이 전 남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탄핵 소추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태도가 안 바뀌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이슈를 끝낼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헌법법률 위반한 걸로 탄핵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그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고 네.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희대 탄핵. 네,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냥 기각돼 버린다. 네.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대법원 재판이 그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그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황은 네.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받을 건지 말 건지. 네. 박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솔직히 해서 탄핵 카드는 약간 주저주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은 탄핵 카드를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 공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네.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온 겁니다. 거꾸로. 민주당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결정을 해도 그게 성사가 안 되면 괜찮은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있죠. 첫 번째 고민은 이것이 이제 기각됐을 경우에 시점이 묘하게 아마 지금 탄핵을 연말에 탄핵을 하면 기각 결정과 지방선거 앞두고 될 지방선거 앞두 한 3월달 안팎으로 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아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우리가 했던 게 진짜 정치 공세였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되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는 칼을 안 뽑았는데 옆에서 뽑아줬구나. 옆에서 뽑는 바람에 우리도 반쯤 뽑힌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도부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늦차니 저 여성 지지자분들이 또 실망 많이 할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 탄핵이 한 10%도 안 될 거다. 탄핵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이렇게 봤다가 지금은 한 5대5쯤 봅니다. 5대5. 그러니까 탄핵 소추.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할 가능성을 지금 한 반반쯤으로 가져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네요. 네. 포인트는 뭐 민주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거냐에 대한 그 후과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그 법사위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문제 제기는 하되 오버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 과거에는 또 사퇴하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네. 사퇴나 탄핵보다는 이거를 명분 삼아서 결국 법을 개정해서 면소를 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한 얘기를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또 그 반 정도는 결국은 대선의 그 주인공은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 소요에 나름대로 충실했다. 그래서 이례적이긴 하나 민주당에서도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빨리 했던 거에 대해서. 네. 아니,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요. 네, 네, 불법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그 유력 대선 후보 이미 민주당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도가 좀 보인다. 예 너무 네. 그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 당시에 네.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분들이 반론하는 건 그때 이제 판결 내용이 확정 안 되고 대법원 민주당 좋아했지 전원합의체 않냐? 심의 잡혔을 때 좋아했지 않냐. 네.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려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저도 아니, 우려했었고. 좋아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네. 파기환송심을 잡는 게 그러니까 네. 이 대법원 저기를 잡는 심리를 결정을 잡는 심리를 게, 잡는 네. 게 분명히 저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좋아했었나? 제 제가 좋아했던 기억을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좋아했던 민주당에선 사람은 좋아했었고. 이제 무죄 땅땅땅 정리해 주려고 하나 보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왜냐면 2심 나오고 바로 했으니까. 네.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제 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분들도 파기 계시고. 자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건 너무 좀 그렇죠, 비약이 그렇죠. 컸고요. 예, 예. 한 번도 전례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해석하건대 그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어차피 이게 파기환송해도 다시 이게 2심 내려가서 결정이 안 돼요. 대선 때까지. 네. 그건 우리가 일정상 명확했던 거고 결국 여론 흔들기였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려했었는데 당시 민주당이 좋아했었나요? 의원님 좋아했었습니까? 아니, 저는 우려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랐을 그러니까 것 사람마다 좀 같은데. 달랐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방송에 나와갖고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예. 얘기한 사람 되게 많았고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거의 반체념 상태로 또 얘기한 예. 사람들도 아니, 상당히 저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걱정을 했던 건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리어 대법원이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 더 이상 이거는 더 그 형사소추가 면해지기 때문에 중단될 거로 봤고. 근데 굳이 이거를 그 한 달여 만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이나 대법관의 구성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안했고 오죽하면 유명 로펌 쪽에 제가 그 지인한테도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물어봤는데도 거기서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답을 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근데 내가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을 보면 이거 심리하면 좀 그렇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심에서 그 올린 그 판결에 대해서 제가 법조계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법조계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보수적 그 어떤 법조인들이 불만이 부글부글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대법원의 그 3심이 열리면 나 이거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무죄 믿으셨던 분들은 대체로 2심 무죄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유죄로 바꾸냐 뭐 이게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이 네. 이제 2심 판결 말씀하셨잖아요. 네. 2심 판결을 한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 의도와 관련한 여러 억측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뒷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자업자득이죠. 그동안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 양당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만족하거나 또는 불만스러워하면서 사법부가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매도의 대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동안의 일련의 그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대법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업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대법원이 어쨌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되지만 사법부도 성역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구한말의 위정척사파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만 누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 더 거슬러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부터 계속 누적된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되는 거 보면서 물론 법관 개개인이 다 독립된 재판을 하지만 사법부 불신이 저런 식으로 또 누적되는구나. 기각 사유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본인이 없었을 수 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고검장 출신이에요. 네. 게다가 뉴욕 법무부 감사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함께하는 회의 면전에서 이거 불법이어서 나는 못합니다고 박장 나갔죠. 나갔어요. 예. 근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러니까 사법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저께 출석 안 했었잖아요. 네. 점심은 또 먹었더라고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랑 나경원, 박지원, 조배숙 의원이랑 점심은 먹었다고 하고 분위기가 싸울 때 싸우고 그다음에 밥은 맨 먹었죠. 마지막에 또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해서 나왔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대법원도 소통을 해야 돼 이제 국민과 더 이상 권력기관이나 헌법기관들이 과거처럼 베일에 숨어 있거나 그렇게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국회도 이번에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번에 또 이제 행안위에서는 그 선관위원장 놓고 나가지 마라 질의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아예 제도적으로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뭐 등등 뭐 이 나와가지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다 증언할 수 있게. 다 질의하고 하기에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럼 대통령도 나와야 되나요? 대통령은 좀 조금 다르죠. 뭐가 아니 삼권 아니 분립인데 뭐가 행정부를 달라요? 대표해서 총리가 나오는 거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급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누가 하자 그랬냐면 박근혜 당시 당대표였어요. 한나라당 대표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 여당은 반대했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총리만 하던 걸 장관으로 확대하는데 야 이거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더 힘들 거다. 그냥 해주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자, 네. 그렇게 이제 3차 국감도 아마 카드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환노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쿠팡 관련된 사건 이게 2023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네. 이제 쿠팡이 취업 규칙을 바꾸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이거를 기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검찰에 넘겼거든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그때 무혐의 처분 내릴 때 윗선의 개입 외압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년에 뭐 정확히 나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공적인 장소에서 저런 이제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보면서도 현직 검사가 저렇게 눈물 흘리며 코 먹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저 말들 여러 말들 가운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잘못한 사람들 뭐 벌 받아라.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뭐 좀 와닿는 울림이 좀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어제 그 증언 혹시 우리 의원님 보셨어요? 예, 나중에 뉴스로 뉴스로 좀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이제 나온 목소리인데 충분히 굉장히 그 노동자를 어쨌든 위하는 예. 네, 이 마음은 좀 전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증언도 네. 나왔기 때문에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권의 범위 내에서 한 건지 그 이상의 직권을 남용한 건지 지금 이제 윗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럼 쿠팡과 일정하게 어떤 부적절한 로비 관계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수사해가지고 네. 그 법 위반이 확정되면 이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어느 정도의 그 울림은 왔어요. 네. 그 담당 검사가 저렇게 울먹임일 정도로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 갖고 저 노동자들 그러니까요. 저 가슴을 후벼 판 건데 네. 저 사람이 죽을 때요. 큰 돈 갖고 죽지 않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 그 1,200만 원 갖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저거는 좀 심각하게 신속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저런 얘기 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상관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다뤄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대기업의 로비 청탁 이런 걸 받아서 수사기관이 이제 사건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해 가지고 퇴직금 떼먹은 건데 저거 처벌 조항 되겠어요. 현행법상. 네. 근데 그걸 이제 무마하려고 검찰 내에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찍어 누른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근데 저분이 현직 검사인데 저 정도 얘기할 거면 이거 뭐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건이라고 보고요.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중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전체가 검찰 전체가 이렇게 악마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의 한 95% 정도는 형사부 소속입니다. 근데 그 5%도 안 되는 특수수사를 하는 정치검사들, 윤석열 뭐 등등을 포함해서 네. 근데 이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동안에 그게 이제 마치 검찰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제도 개혁을 보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없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행착오들을 네. 좀 막는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저 외압을 내부에서 이제 행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 외압 행사했던 사람들이 그 기업에 가서 뭐 무슨 법률 고문 이런 거 하죠. 네, 법률 고문 뭐 이런 걸로 자문 변호사 계약하고 네, 엄청 네. 돈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이 경우는 뭐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엄희준 이제 부천지청장,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희 차장검사.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상관을 자기 얼굴과 실명을 까고 이렇게 고발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 외압 관련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뭐 주체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수사 들어가면 바로 오빠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그 사표 처리가 안 돼요. 그 뭐, 네. 그러니까 사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를 일단, 받아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 중이거나 네.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네. 사표 처리가 안 됩니다. 돼서 그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네. 사표를 수리 안 할 수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판단 여부는 법무부가 이제 내부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맞고 네. 저는 또 하나 이걸 뭘 해주냐면 우리 대한변협 있잖아요. 대한변협이 너무 쉽게 이런 비리 변호사나 잘못된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줘. 변호사 개혁 허가를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규정을 강화해서 아예 영구 또는 최소한 몇년 이상. 뭐 장기간에 걸쳐서 변호사업을 할 수 없게 해야지. 네. 나 문제되면 언제든지 옷 벗고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검사들이 또 맞네요. 판검사들이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이거 대한변협도 제 식구 감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검사이기는 하지만 내부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지금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면서 그 쿠팡에 이렇게 체불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그런 상부의 검사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런 검사도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검찰을 다 일반화하지 말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핵심은 외압이고 저도 그러니까 그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사표 수리가 안 되니까 수사 착수하기 직전에 아마 사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좀 했던 얘기였고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정성호 장관 요새 매우 바쁜데 제가 엄청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왜 도대체 경무를 하면 이가 빠지는 거예요? 경무 해보신 분들이 없나요 혹시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면 다 이 빠져서 이제 막 가봤어. 예전에도 안 가봐서 저희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얘기만 건너 들었어요. 네. 임플란트 많이 하시고. 예, 뭐 요 연령대가 원래 빠질 때예요? 경무를 하면 이가
경무를 하면서 노화가 같이 오니까 네. 더 쉽게 그게 빠져요. 글쎄 이가 빠졌네. 예. 지금 그런데 보니까 심지어 사진상. 또 못 보셨구나. 앞니가 조금 빠져가지고. 네. 네, 보통 이제 어금니 빠지면 예.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덜 나는데. 그 뭐 영상 잠깐 볼게요. 아, 법무부 그럴까요? TV에서 공개된 영상인데 네. 이 소년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소자들 만나고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뭘 이렇게 막 만들게 하다 잘하니까 한껏 막 박수 넣으니까 웃으세요. 아, 근데 오른쪽 앞니가. 네, 근데 이제 가리면서. 이 아직 일을 해놓지 못한 상태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그런 것 받고 같아요. 뭐 책임감 많이 좀 느껴지고 또 뭐 오랜 시간 일해야 되고 또 계속 깨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아마 건강에는 썩 좋지는 않겠죠. 예. 법사위가 바쁘다는 건 법무부도 바쁘다는 거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렇죠. 할 게 많으니까 이제 경무를 하다 보니 이제 근데 원래 또 정성호 장관은 또 원래 이 국회 자타공인 제일 몸짱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 그 역도부장 한 사람이 없는데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 서울대 역도 그 부장을 해가지고. 예. 저게 젊을 때 사진 아니잖아요. 머리 하얗게 샜는데도 어깨가 이제 저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선배하고 워낙 가까워서 네. 저거 근육 많이 빠진 상태예요. 저거보다 그래요? 더 커요? 예, 원래는 그 거의 마동석 수준이야. 그러니까 정말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2012년에 처음 들어가지고 정성호 선배가 원내 수석할 때 같이 얼굴 이 자태는 굉장히 선비 그때는 같은. 더 좋았어요. 국회의원회관 지하에 네. 가면 이제 의원들이 이용하는 체력 헬스장. 훈련장이 아, 있거든요. 거기 헬스장의 기구들을 다 바꾼 이유가 정성호 장관이 더 들을 게 없어서 아, 공량을 늘리고 야, 200kg 바꿨다라는 밖에 없어, 왜?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이. 아 그래요. 정성호 3대 몇 뭐 이런 거 해야겠네. 아무튼 대단하시다. 이제 굉장히 바빠서 네. 이도 빠져 상황인데 그 국회 나올 때는 이제 실비 같은 걸 좀 착용을 하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엊그제 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민주당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 국민의힘 사람들 특검 수사 통해서 내란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정 장관이 제가 뭐 판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겠죠. 충분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검토할 수 있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국회의원인 네.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뭐 왜 더 세게 이걸 뭐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요구 많이 할 거고 또 뭐 지지하시는 분들을 세는 저 수박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많이 받고 또 정부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당에서 생각한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렇게 이까지 좀 빠진 것 그리고 같은데. 이분이 좀 네. 그 대외적으로 야당에서도 그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네. 합리적인 네.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하면서 아마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맞아요. 그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스트레스로 그 경무와 함께 그리고 네. 지금 뭐 위에 대통령 층층 시하잖아요. 그런데다 또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만만치 않고 네. 거기다 또 그 가끔 또 이문정 지검장이 그래서 또 최근에 경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치아로 갔나 봐요. 치아 보험 하여튼 잘 되기를. 근데 그 정성호 장관의 네. 답변의 맥락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원론적인 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무위원들이 제일 장관들이 답변 잘하는 장관이 뭐냐면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네. 아닙니다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아니면 네 의원님 뜻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몇 가지 전제를 달았어요. 특검 수사 결과 나와야 되고 그 수사 결과에서 뭐 이러이런 연관성이 발견이 있고 되면. 발견이 되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원론적으로 만약 그런 게 다 밝혀지면 맞는 안 하는 게 또 직무유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몇 네. 가지 가정을 단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 원론적 답변이라는데 공감하면서 국민의힘에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하나는 예. 그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잠든 후에 후보 만들기. 네. 만약 그때 그게 성공해서 네. 대선 지고 지금 상황에 왔다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갑니다. 네. 왜냐면 드러났잖아요. 지금 어제 그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려면은 일단 당명을 바꿔야 돼요. 일종의 재창당을 통해서 재창당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일으킨 그 불법 위헌 비상경과 내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손절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왜 그걸 안 하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장동혁 대표 거기 무슨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찐윤도 아니었고 이제 본인 세상이 왔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란 정당으로 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당명도 그렇게 바꾸고 액션을 취하면 당명 개정하면서 그 네. 기록을 남기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반성하고 선을 긋는다. 네. 이미 이제 당을 나간 사람이지만은 거의 영구 제명한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면 그 나중에 책임 묻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왜 안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두 가지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사실은 내란에 대해서 그 반대하고 제일 앞장섰던 게 한동훈 당시 당대표 있잖아요. 한동훈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그 국민의힘이. 네. 이게 첫 번째 태생적 한계고. 본인이 그 최고위원을 그만둠으로써 그렇죠. 예. 그만두면서 해산돼 버린 거죠. 장동혁 당시 그렇죠. 네, 네. 사실 장동혁 그 당시에 최고위원은 한동훈 퀴즈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 원래 왜냐하면 한동훈 그랬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초선 사무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 된 게 다 한동훈 퀴즈로 네, 성장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동훈 체제 해체시키는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당대표 될 때 사실은 윤 어게인 세력하고 연계해가지고 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도리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존재 자체가 만약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거꾸로 장동혁 대표가 1등 공신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태생적 한계로 올라왔잖아요. 네. 한계 두 번 더 써보지 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데 그분이 네. 약간 변온 동물이잖아요. 변온 동물이요. 저는 그 얘기 안 온도에 따라 했어요. 색깔이 계속 네. 바뀌어요. 카멜레온 정도 할까요? 또 바뀌면 되잖아요. 또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네번 못 바뀌냐? 저는 뭐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가 아직 먼 얘기지만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러고 나올 때 기회인 거잖아요. 뭐 윤석열 같은 손절하고 네. 또 본인 그 이 잠재적 경쟁자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손절하고 그러면 당명도 바꾸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절하면 할 것 같은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가 뭐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당대표가 되면 또 뭐 그런 걸 무마하거나 제압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정작 이제 저는 본인 생각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이제 그 윤호개인 내지는 전환길 유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안 합니다. 오히려 확장보다는 결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그 4.3 영화 뭡니까? 건국전쟁 네네. 이런 거 보고 네. 그게 이제 이념적 결집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가면 추경호 원내대표 만약 수사 들어가서 기소되고 뭐 이러면 실제 민주당에서 그 얘기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 부속실장 뉴스도 여전히 좀 살아있죠. 아,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석은 안 했는데 존재감은 제일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네. 여러 상임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법사위에서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하는데 뭐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요거 가지고 공방이 있고 또 해관위에서는 또 재산 공개 내역까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이 보좌관 시절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좌관 시절 것도 까 이런 요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늘었냐 뭐 이런 근데 사실 거. 보좌관 시절 거는 등록만 의무지 공개의 대상은 아니긴 한데 예. 이것도 까라 이렇게 공세에 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가 제일 핫했잖아요. 네. 경기 동부연합 얘기하면서 아. 결국은 야이 땡땡아 공방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제 존재감을 근데 그 과방위에서는 물론 이제 막말이 여기저기 뭐 상임위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정도 막말까지는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처음 봤어요. 그죠? 저도 처음 본것 같은데. 보셨어요? 네. 아니 예전에 이거 격투는 있었는데 아니, 네. 격투 욕은 좀 그러니까 야 너 뭐 이리 와 뭐 이런 건 있었. 귓속에다 대고 욕은 하는 건 제가 봤어요. 귓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면 안 되니까 네. 모 의원이 그 야당 그 당시에 의원에게 귓속에다 두 번 봤어요. 한 사람은 여성 의원이었고 한 사람은 남성 아, 의원이었는데 진짜요? 근데 그 욕을 먹고 그 이제 그 사리 분별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참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저 XX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러면서 저 그걸 봤어요. 귀에다 욕을 한 거를 또 귀에다 거기다 이렇게 대고 공개를 또 하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서 처음엔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거기다 나 이런 얘기를 왜 내가 했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앉아 있는데 아니, 그 저 의원님은 뚜벅뚜벅 옆으로 동물국회 시절을 걸어가서 그렇죠. 저는 동물국회 때이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그런데다가 기억 안 하시는구나. 저는 알고 한미 있어요. FTA 아, 진짜요? 상임위 통과시킨
통과시킬 때 어. 상임위 통과시킬 때 그 왜 민노당의 그 왜 김선동 의원. 도포 네.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이 막 앞에서 이렇게 예. 이제 할 때 예, 예. 뒤에 그 당시 외교부 장관하고 앉아 계신데 그 앞에 천정배 의원이 또 막 네네네. 예, 마이크.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네. 거기다 대고 욕했군요. XX는 저거 그러면서 얘기한 게 다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시에 굉장히 사과하고 그 이제 약간 그런 혼잣말 해프닝. 비슷한 거였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노출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고 귓속말로 하고 뭐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얘기는 있어요. 아니 귓속말이 옆에 가서 그 의원한테 야, 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했어. 그렇게 했어. 아 근데 여야 의원이 의석이 멀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옆에까지 아니 걸어가서 의석에서 한 게 이렇게요? 아니고 하나는 의장실에서 민주당이 농성하고 있을 때 그 모 의원이 했고 나 이거 전설적인 얘기는 저 위원장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럼 상임위원장석을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욕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래요? 누구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귓속에다 대고 한 사람 지금 현직 의원이에요. 내귀의 새끼 뭐 이렇게 이런 거죠. 해놓고 자기가 자랑해요. 그렇게 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알았죠.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별일이 다 있구나. 어쨌든 그래도 저 의식을 하니까 귓속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대놓고 한 소리를 건데 지르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박정훈 의원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일단은 저는 뭐 김우영 의원이 문자를 깐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전화번호 다 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깐 거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부적절한 행동이고 예. 박정훈 의원의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범죄로 수로 표하면 하나는 경범죄면 이거는 중범죄. 중범죄로 가는 거죠. 경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왜냐하면 그 현장을 보는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국민이 보잖아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박정훈 의원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 구민들까지 같이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놓고 그렇게 그 쌍욕을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나고 이거 너 그 상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참는 게 윤리 가겠죠? 서로 이제 하게 당연히 지금 가겠죠. 서로를 이거는 보낸다고. 근데 그냥 또 흐지부지 넘어가겠죠? 사과하고 그래서 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장이 딱 봐서 이거는 안 되겠어.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지.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지금 국회가 여러모로 뉴노말인데 아니 상임위에서 서로 야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이 좀 근데 나설 야자는 때가 나은 됐어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징계가 아니더라도 네. 우원식 의장님이 좀 주의 강력한 경고는 경고. 해서 아니면 대상자들 네. 두 의원을 불러다 놓고 아. 공개적으로 의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거나 네. 그리고 저 문제가 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의장으로서 국회 품위와 관련돼서 내가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해줘야 돼요. 네. 미국에서는 욕은 고사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쳐가지고 엄중한 경고를 받은 미국 사람들 그거 되게 큰 욕이에요. 그 라이어. 라이어란 얘기죠. 자, 하여튼 뭐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엉뚱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리위에 가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무수석이 100%뭐 나온다고 추석 전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일단 나오는 걸로 해서 추석 메뉴에 좀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정무적인 그런 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슈는 자칫하면 5년 내내 이재명 정부를 괴롭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5년 지금. 내내요. 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왜 거기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어저께인가? 네. 갑자기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되는 거면은 김건희 씨도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나?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그 제가 정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는 네. 다른 상임위에 나올 이유는 없어요. 운영이. 예. 그래서 운영위에 나오는데 제가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네. 조건부를 겸비합니다. 총무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대한 질문에 한해서 증인 채택을 하겠다. 예. 내가 위원장으로서의 그거는 저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 야당 의원들 중에 부적절한 질문 하잖아요. 뭐 대장동이니 뭐 또 이상한 질문하면 그건 제재할 수 있게. 그거는 바로 마이크 끄고 질문 중단시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살림살이, 인사, 재정, 운영 이런 거 관련된 질문에 한해서 채택하면 원래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거긴 하니까. 예, 네. 그렇게 지금은 사실 부속실장으로 갔는데 네. 그 3개월 정도 총무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관한 질문에 한해서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네. 저렇게 해서 털어버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안 나오면 계속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회자될 거고 네. 심지어 뭐 경기동부가 어쩌니 그 사실관계와도 전혀 다른 네. 이런 정치 공세마저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정치 공세라면 국회에 나와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국민의힘이 불러냈는데 네. 별게 없구나. 근데 이제 김장겸 의원이 전에 뭐 출신 대학을 엉뚱한 데를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 이 두 분 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기자 출신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관련된 정치적 공세에 팩트가 이렇게 취약하면 제가 보기엔 별거 없다. 때문에 나와서 총무비서관 시절의 업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고 네. 아니 게다가 운영위원장이 뭐 김병기 원내대표님 뭐 걱정입니까? 괜한 논란 만들 필요 없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나온 거죠. 이게 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벌써 한숨을 쉬시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4개월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네. 부동산 대책이 627, 97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했죠, 대책이. 20몇 번 됐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초강력 대책, 3중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기존의 강남 4구 제외한 서울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중에서도 이 천당 아래 분당, 과천, 광명, 경기 지역 12개 지역도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했어요. 네. 당연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대출 규제도 더 강화를 했죠. 원래는 6억 원으로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거 좀 더 액수도 낮추고 세분화했어요. 15억 넘는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확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집 취득하면 무조건 2년 실거주 해야 돼요. 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근데 애초에 바로 이 실거주,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이 실거주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전세기간 많이 남아 있으면 애초에 매물로 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확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네. 보여요. 네. 요거는 뭐 물론 저희도 그 대책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 대책은? 아니, 엄청 세요. 네. 세가지고선 지금 뭐 갭 투자도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또 그 영끌을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30, 40 세대도 지금 현재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막는 거는 물론인데 이제 기존의 상황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서울 전체 거기다가 경기 남부까지 지금 확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당장 이제 앞으로 5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규제가 먹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환율이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 부동산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시장과 관련해 갖고 뭐를 하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시장에 맞닿아 뜨지 말라. 시장과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세게 지금 뜬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결과가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정말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은 지방선거에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단은 잡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야 잡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잡히는데 왜냐하면 불이 붙었기 때문에 불을 일단 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저는 급하게.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그 하려면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네. 세금, 두 번째는 금리,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그 저 거래 규제를 좀 장벽을 쌓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째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그 세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검토하겠지 당장 칼을 빼들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코픽스 저 변동금리 기준이 네. 지금 한 2년 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 한 2.5%밖에 안 돼요, 지금요.
금리가? 예. 아, 그렇게 낮아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금리 기준금리가 원창 계속 하향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그래서 이제 정옥 의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계속 시장에 에너지는 네. 이게 축적되고 그리고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태죠. 통화량이 너무 네. 많으니까 지금 일부 주식시장으로 약간 텄긴 했지만 훨씬 더 많은 통화가 지금 내재돼 있고 기준금리는 낮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는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 규제를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크게.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더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제가 팔고 이야기해요.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이 규제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질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또 그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잠재웠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3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뭔가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돼요. 아. 그럼 3개월 내에 무슨 공급 대책 같은 거 나와요? 지난번에 공급 대책이 한번 나오긴 근데 너무 나왔었는데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잖아요. 뭐 좀 그렇긴 했죠. 저는 네.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요 부동산 시장을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핸들링하는 나라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 데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이에요. 예. 아니, 그렇죠. 예, 다른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 문제지. 미분양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문제가 굉장히 아니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중앙 정부가 특정 지역의 문제를 전체 국가 차원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좀 인식의 틀이 많이 다른데요. 네. 저는 굉장히 초고강도 대책이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 대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을 이제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부동산 과소비자들, 똘똘한 한채주의자들이 매물을 던져야 돼요 시장에. 네. 매물을 던지려면 들고 있는 게 괴로워야 됩니다. 네. 그건 세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금으로 바로 못 가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방향이 시중 유동성 아까 4천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풀려 있어요. 이거를 주식시장이나 다른 이제 자본시장으로 빼겠다는 건데 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코스피 5천 가면 모르겠는데 뭐 3,500이 3,700 됐다 그래서 확 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패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새 정권이 들었으면 간을 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도 하고 시세 조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찔끔찔끔 대책으로 따라갔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다른 건 확 간 거예요. 예상되는 대책까지 다 틀어막아 보겠다 한번. 그래서 이게 갔다가 후퇴하거나 흔들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망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그리고 안 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네.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 130%예요. 근데 자가 보유율이 50%예요. 네.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나오게 해야 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나오게 세금 올린다고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매물 던질까요? 오히려 그 사람 괴로울 만큼 올리면 나옵니다. 양도세를 풀어줘야 돼요. 미래의 다주택자를 생각한다면 양도세를 확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스스로 내놓게 하려면은 네. 양도세, 거래세만큼은 또 풀어줘야 되는 그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떤 세금은 올리고 어떤 세금은 낮추고 네.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 되죠. 그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고 공급 대책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자꾸 공급하라 그러는데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강남 살고 싶어요 저도. 네. 못 사는 거지. 네. 근데 거기에 공급할 땅도 없고 그 공급은 뭐냐면 결국에 이 주거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풀라는 얘기요. 예. 그거 풀면 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공할 투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오세훈 시장도 주저해요. 그래서 네. 때문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수도권 이하에다. 근데 네. 그거 안 가잖아요. 공급 대책이 문제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이 효과가 빨리 나요. 아. 근데 이제 서울은 어려운 게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첫째는 공급 대책이 서울은 멸시를 해야 공급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죠. 새로 막 지을 곳이 없다는 거죠. 땅이 없는 겁니다. 네. 새로. 그러니까 멸시를 하게 될 경우 두 가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면 10%에서 15% 늘어요. 세대가.
근데 지역 재개발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없어지면 멸실이 심한 경우에 30% 세대가 줍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공급을 만호했다고 해서 만호가 느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세대는 안 느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근본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주택 총량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서울의 주택 총량, 그 서울 그다음에 그 자치구별로. 그래서 네. 주택 총량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급량을 줄였다 늘렸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다는 거고. 서울시 주택 문제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서울 문제가 지역구가 서울인데 혹시 뭐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서울은 공급이 어려운 게 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위 그 대규모 그러니까 A급 그 일군 기업들조차도 강남 잘 서초 못 들어가. 이런 데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소위 그 서울의 외곽 지역은 다른 지역 뭐 제가 뭐 특정 지역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노도강이라든지 예. 구도 근처 이런 데는 거기는 재개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예, 건축비가 코로나 때 비해서 지금 배 이상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등등이 공급을 어렵게 하는 네. 시장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또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렇군요. 엊그제 박주민 의원 저희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 출마 1호 선언했는데 네. 부동산 대책 난 할 수 있다. 내가 시장 되면 임기 내에 공급 어렵지 완료하겠다. 참 아, 잠재적 그게- 경제자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아까 그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도리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도 도리어 주택 공급이 남아도는 시기가 조만간 옵니다. 일본이 재미있는 현상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곽에 지금 유령 도시들이 생겨요. 네. 네 맞아요. 빈집 엄청 많아요. 네. 다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도쿄 도내에 살고 있던 고령자들이 사망하면서 그 2세대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앴던 초등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요도 생기고 네. 그런 문제가 그 세기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도시는 이게 생애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에 따른 변화를 대비해야 돼요. 누가 제일 큰 현재 경쟁자입니까? 안 들었어 지금. 오세훈이죠. 아니 오세훈 저쪽 당이고 민주당 내에서 일단 먼저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다 좋은 분들이라 뭐 다 저 경쟁을 잘 해야죠. 여기서 특정인을 얘기하면 또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준비하고 계신 네. 경쟁자가 없다 당내에서는 홍익표 이런 얘기 전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또 선거 준비하시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피부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피부가 또 많이 상하면 안 되니까. 또 워낙 선거운동 하다 보면 피부 상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디어 오늘 동키 크림. 네, 이제는 뭐 말젓에서 이제는 당나귀젓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요게 요즘 난리 났습니다. 이 품절 대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동키 크림. 그 직접 그 당나귀 뭐라고 그러죠? 이 목장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네. 당나귀 목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직접 길러요, 당나귀들. 그래서 직접 걔네들을 짭니다. 젖을.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바로 요 동키 크림, 동키 밀크로 만든 디어 오늘 동키 크림이라는 거고요. 요즘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굉장한 유행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항산화 그리고 이제 미백, 항염 요런 특허까지 또 인증을 받은 고기능성 크림이니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예, 싸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정옥이 형까지 하나 사드리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꺼진 이마, 볼턱, 목주름까지 저분자 콜라겐으로 잘 채워주고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발라보시면 피부 탄성이 무려 한 40% 이상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 임상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52%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 사면 거의 하나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2개 사셔서 정우김 의원님 하나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사시면 더 믿음이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동키크림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참 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비판 한번 피해가려고 오늘은 진보 스피커들 특집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이어지는 시간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